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사법부의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한 이도 사실 그리 많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권을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하네. 혹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인데 여기서도 1심이 뒤집혔다. 법조인들의 예측을 지금 사실 하나하나 줄줄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헌법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범은 1심에서 180일, 항소심에서 90일, 대법원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이재명 재판 항소심까지 909일이 걸렸습니다. 아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 사례가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에요. 오늘은 파면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에요.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이 자체가 저는 반의회주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정치적 운명의 한 주, 월요일은 한덕수 총리의 직무복귀 기각, 오늘 수요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그러면 아직은 금요일에 윤 대통령 선거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고 4월로 미뤄진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주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헌법재판소 8명의 머릿속에 조금 자리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지금 결국은 사법부가 특히 2심 재판부가 예.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카페트를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고위 법관 출신이고요. 법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2심이 편향되지 않은 재판관들은 분명히 이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 것이고요. 예. 지금 이처럼 법리를 쪼개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정도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기각각하가 확실한 겁니다. 그 정도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면 아마 이것은 기각각하 외에 더 다른 논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보는 게 이재명 대표 사례로 봤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 파면 조치라는 불이익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예. 엄격한 증거주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현재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이 되지 않은 것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벌써부터 민주당이 전체 당력이 전부 다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어요. 예. 엄청난 정부적인 부담과 국민한테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 벌써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 최상무 때도 탄핵함으로써 양쪽을 다 탄핵하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인 즉슨 헌법재판소의 그 분위기나 흐름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예.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치주의 양축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법부는 3심제라서 지금 1심, 2심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그 결과가 다른 방법으로 다퉈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법부의 이 들쭉날쭉한 법리를 결국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을 수 있다. 균형 심리가 발동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 의원 주장 중에 포인트는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게 이념적 성향으로 나눠진 재판관이 아니면
이런 법률의 오류를 비춰봤을 때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으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폭넓고 보수적으로 이런 재판부를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4월 초로 넘어가면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퇴임하고 장현주 변호사님. 네. 재판관들도 이재명 대표 무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별개의 재판이고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이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관련해서 5가지 쟁점이 있는 것이고 쟁점별로 어느 정도 평의가 수기 단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것,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2가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변수는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파장과 논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뭐 법리적으로나 뭐 전혀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제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신속하게 하는 것만이 지금 극한으로 치닫는 시민사회 갈등들, 그리고 우리 국력을 소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또 가장 큰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저녁 6시 4분이고 이 사법위크 한덕수 총리의 선고, 직무부 기각,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무죄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도 헌재 선고날 공지가 없는 걸 보니까 금요일 선고는 뭐 쉽지 않아졌다는 평가가 많고 내일 또 일반 사건 선고가 있기 때문에 중요 사건을 연이어서 하지 않았다는 보통의 헌재 사례를 보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한덕수 총리 건처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뭔가 선고를 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 그럼 적어도 내부 평의를 하면서 8대0이거나 7대1 또는 6대2 정도로 해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좀 점점 줄어든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왜 저렇게 미루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은 안정적으로 6명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만약에 4대4라면 이거는 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대3이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죠. 여기 나와 계신 주진 의원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평의의 굉장한 이견, 지금 선고기일 못 잡는 중에 구속 취소 변수가 생겼고 실제로 한덕수 총리도 복귀했고요.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적어도 3명,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인용 6명을 모으지 못했다. 다음 화면 볼까요? 6명 안 된다. 5대3 추측 가능하다. 이게 구자룡 변호사님, 여기 의견도 있고 특히 이제 뭐 한덕수 총리 건으로 봤을 때 5대3 5대 2대1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까지 같지 않더라도 이른바 지금 가운데 있는 분들의 심증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추론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모였으면 이렇게 끌 이유가 없겠죠. 분명히 모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의 절차가 계속되는 거는 심리가 미뤄지더라도 이게 좁혀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에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게 각하 의견이 2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각하 의견이라 이렇게 흔하진 않은 의견인데도 냈을 뿐만 아니라 각하 의견을 낸 분이 조한창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정족수를 200인이다. 그러니까 이건 요건상 흠결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부분이 200인 이상으로 했을 때는 탄핵소추 의결이 무효다. 그럼 권한이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거는 무효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나의 재판관 지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정족수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 굉장히 법리적으로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시는구나라고까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주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지형에 따라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학회의 태두이신 허영 교수님께서 주장을 하고 그 이론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의견서도 내고 이렇게 충분히 지금 어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각하에 의해서 나는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재판관이 2명 정도만 있어도 사건이 인용 정족수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4대 4만 되면은 전체 사건이 각하로 돼버리고 그리고 5대 3일 경우에는 심지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기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명에서 이거 다시 재론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두려우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넣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로 추론이 되는데 사실 지금 대리인단에서는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걸로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의견이 안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여기서 오히려 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외부의 추측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질 때는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역대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했을 때도 3갈래로 나눠진 상태에서 인용되는 사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지고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진 의원님, 사실은 뭐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내에 탄핵 선고 사례를 봤을 때 비교적 뭐 전원일치 혹은 뭐 기각이면 직무복귀면 여러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가장 많이 양갈래로 갈려졌던 게 이 부분 있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사례 4대 4 혹은 최근 한덕수 총리 건의 5대 2대 1.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월 18일까지 임기인 문영배, 이미선 2명의 재판관이 있고 이게 만약에 의견이 보통의 예상대로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2명 임기 끝나기 전에 기각이든 각하든 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선고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예상이 됩니까? 조율이 안 되더라도 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이 특히 문영배 소장이 이 선고 시기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 그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주 만에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이번 주 금요일도 넘어가게 되면 3주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특히 그 기존의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재판을 이끌어온 것을 보면 다수결로 막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기일을 한 번만 더 열어서 곽정군 증인의 증언을 검증하자라고 요구하는데도 그 한 번의 재판도 안 열어주고 그대로 끝내버렸어요. 그 얘기는 그 정말 서둘러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일정 맞춰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차에 왜 지금은 3주나 조용히 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견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 이견이 표출돼서 조율이 안 될 때는 무작정 선고기일을 미룰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선고기일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5대 3이든 4대 3이든 판결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이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더 끌래야 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임기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 6명 체제가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혹시나 가능성 중에 문영배, 이미선 이게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설들이 많아서 두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그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재판관들의 선택이죠.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판결을 해온 경과를 보면 탄핵 인용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 있을 때 재판을 해서 탄핵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의 많은 비난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차라리 선고하지 않고 내 임기의 평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거를 남기고 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헌법재판관 1명을 여야 합의로서 다시 잘 추대해서 그 재판관이 들어가서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내에 이것을 평의가 되지 않더라도 각하나 기각
쉽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기를 가지고 조절하지 말고 정확히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의가 역대 최장 시간 탄핵 심판 심리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진수 방통위원장 사례 혹은 다음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한덕수 총리 건처럼 뭔가 내부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쉽게 평결, 그러니까 평의 직전의 최종 의견 조율, 본인들이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이런 것도 아직 다른 헌재 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관들의 패도 보여주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꽤 많아요.